안녕하세요. 꿈너머 꿈 독서 수업 교사 최한나입니다. 한 주도 잘 보냈나요? 비가 오면 좀 쌀쌀해졌다. 또 쨍쨍 여름 같았다. 날씨가 오락가락하네요. 그래도 5월은 참 푸르르고 꽃도 많고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교실에 선생님 혼자 앉아서 수업하고 있는데 막 울리는 거 들리나요? 이게 혼자서 수업을 하니까 교실이 마이크의 에코처럼 울리고 있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꼭 만나서 같이 수업하면 좋겠네요. 간절히 소망하면 이루어지겠죠? 그 마음 담아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순서 감사 노트 시간입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올려준 선생님들께 대한 감사 내용들 전달해 드렸어요. 우리 약속했었잖아요. 여러분의 감사글 전달해 드리기로. 저희를 위해 열심히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온라인 클래스를 준비해주신 학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많은 감사글들 올려줬었죠. 선생님들께서 들으시고 참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그날이 매크로로 부정수강한 학생들 이렇게 명단이 쫙 떠가지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던 날이었거든요. 그럴 때 짠 하고 여러분의 감사로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아직 만나지도 못하고 얼굴도 모르는 학생들이지만 고마워 하고 감사를 다시 표현해 주신 선생님들도 계셨고요.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도 참 흐뭇해 하셨어요. 우리 2학년 뿌듯하네요. 오늘은 그래서 지난주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죠.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의 스승께 대한 감사를 적어볼게요.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만났던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 감사한 마음들 한 분이셔도 좋고 여러 분도 좋습니다. 5가지 적어보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여러분의 참 스승 되신 그분, 누구실지,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지 궁금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꼭 감사노트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지난주에 올려준 친구들의 5가지 감사 소개할게요. 9반 정선우 학생. 불편함 없는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활동적인 성격으로 활기찬 유년기를 보내서 감사합니다.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껏 위의 상황을 지내온 지금의 나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되고 싶은 꿈을 이룬 미래의 나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글 남겨줬네요. 맞아요. 우리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서 자라고 공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사실은 감사하죠. 선우 학생은 활동적인가 봐요. 부럽습니다. 선생님은 요즘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좀 살기 힘들 때가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선우 학생은 활동적인 성격이군요. 활기찬 유년기, 네, 감사하다고 고백해줬고요. 그리고 요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일어날 힘. 아직 18살인데 벌써 이런 힘을 가졌다니 대단합니다. 이게 그 소위 회복 탄력성. 아무리 힘들어도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힘. 정말 감사한 고백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꿈을 이룬 미래의 나에게까지 감사 고백을 남겨줬는데요. 짧고 알차고 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3반 장영준 학생. 어린이였던 내가 우유를 많이 먹은 덕에 지금 키가 쑥쑥 커진 것 같습니다. 어린이였던 나에게 감사합니다. 어린이였던 내가 탄산음료를 멀리한 덕에 지금의 나도 탄산음료를 즐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였던 나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어린이였던 내가 책을 몇 권을 사던 내용이 궁금해 하루를 꼬박 책을 읽는 데 쓰는 좋은 습관 덕에 지금의 내가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어린이였던 나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어린이였던 내가 편식하지 않고 음식을 골고루 먹은 덕에 지금도 편식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였던 나에게 감사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어린이였던 내가 돈 욕심, 물건 욕심을 부리지 않은 덕에 지금도 욕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였던 나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우와, 긴 감사 남겨줬어요. 오, 감사 욕심은 많은데요. 영준 학생은 우유는 많이 먹고 탄산음료는 멀리하고 음식은 골고루 먹었대요. 오, 완전 착한 어린인데요? 엄마가 되게 행복해 하셨을 것 같아. 우리 집에도 똑같이 이렇게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우유는 적게 먹고 탄산음료는 가까이 하고 음식은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더라고요. 오늘 집에 가서 영준이 형이 이렇게 먹었더니 18살에 이런 감사를 고백하더라 하면서 한마디 해줘야겠어요. 책을 읽는 데 쓰는 좋은 습관을 가졌다고 감사해줬는데 부럽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책을 좋아했군요. 선생님은 사실 어렸을 적에는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았던 학생이었어요. 나중에 20대 가서 이 책의 필요성을 너무 뼈저리게 느낀 후에야 그때 이제 엄마의 잔소리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었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읽어서 독서량이 진짜 많은 친구들 있잖아요. 글도 막 말도 굉장히 술술 써내려가는 친구들을 보면 되게 대단하다, 부럽다 생각했었는데 여기 이 영준 학생이 또 그런 학생이었군요. 이렇게 긴 감사글을 올려줘서 고맙고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네요. 불행도 끝나게 하고 형통도 연장시키는 우리의 감사들. 벌써 9쪽이나 적었어요. 근데 아직 5가지가 너무 힘든 친구들도 있죠?
괜찮습니다. 그냥 고민해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적지 못해도 내가 감사한 게 뭐가 있나? 오늘 감사할 거리가 뭐였지? 하고 이렇게 머릿속에 잠시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정말 충분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적어보고 또 용기 내서 다음에는 한 가지 더 적어보고 이렇게 꾸준하게 적다 보면 감사가 조금씩 늘어나는 날도 올 테니까요. 그때는 이 감사 노트 페이지가 모자랄지도 모르겠어요. 조급해하지 말고 모두 화이팅입니다. 내 인생의 밑줄, 오늘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이 책의 밑줄들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1반의 김기찬 학생이 먼저 이렇게 글을 남겨줬었어요. 너무 애쓰지 마라. 이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군요. 어떤 의미일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왠지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아니라 인생의 답은 다른 곳에 있다? 아니면 반대로 진짜 애써야 한다? 이런 의미의 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6반의 주진호 학생은 여행의 진짜는 수백 개의 다른 땅을 같은 눈으로 바라볼 때가 아니라 수백 개의 다른 눈으로 같은 땅을 바라볼 때 드러난다. 이런 구절을 또 남겨줬어요. 이 책의 한 구절구절이 되게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세계 최고의 멘토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담았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밑줄들 고맙습니다. 다음은 5반 이재혁 학생이 남겨준 내 인생의 밑줄 같이 볼게요. 방송국 기다려라. 지금은 내가 여기서 너를 보지만 언젠가는 방송국에서 여기를 볼 날이 있을 거다. 요런 구절이 나오는군요. 김병만 씨의 책입니다.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 라는 책이었는데요. 왠지 재혁 학생이 이 책을 읽고 엄청난 메시지, 희망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것 같은데 후기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같이 좋은 책 그리고 좋은 구절 공유해줘서 감사합니다. 나를 발견하는 책 읽기. 우리 까칠한 재석이가 사라졌다 이야기가 다 끝나고 보담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고민하고 고백하는 부분도 읽었고요. 또 향금이가 자신의 흥미와 재능에 맞는 일을 찾아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도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나는 뭐지? 하고 좀 고민해보는 시간 같이 가질게요. 1번, 나는 누구인가요? 너무너무 추상적이어서 대답하기가 힘든 질문이지만 우리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나 어떤지 잠깐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2번, 나는 어떤 성격인가요? 오늘 감사노트 시간에 선우 학생이 자기는 활동적인 성격이다 라고 말해줬는데 나는 외향적인지 내성적인지 아니면 용기가 있는지 또 사교성이 많은지 아니면 조용히 이렇게 묵묵히 뭘 하는 걸 좋아하는지 여러 종류의 성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3번, 까칠한 재석이가 돌아왔다 해서 향금이는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해합니다. 재석이도 글을 쓰며 보람을 느끼고요. 내가 가장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목이나 관심 분야를 적으면 되겠어요. 철학이 될 수도 있겠고 수학, 과학 아니면 사업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연예 분야도 있고요. 여러 종류 중에 내가 요즘 이렇게 꽂혀서 고민하고 있는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 감사노트 메모칸에 한번 간단히 적어봅시다. 방금 1, 2번 질문 대답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MBTI, 나는 직관형일까, 감각형일까? 이 MBTI 성격 유형 이론을 만든 마이어스 브릭스 모녀는
사람들은 직관형 성격 혹은 감각형 성격 중 한쪽 어느 유형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선생님이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보고 나랑 비슷한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숫자를 이렇게 메모해서 더 많이 체크가 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직관형 질문입니다. 1번. 자신의 미래 꿈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고 가상놀이를 즐긴다. 2. 남이 하던 대로 따르기보다 자기만의 방법으로 하기를 좋아한다. 3. 세부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복잡하고 의미 있는 일에 관심이 있다. 4. 엉뚱한 발상을 하거나 딴 생각에 빠져 물건을 자주 잊어버리곤 한다. 5.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일을 할 때 신이 난다. 6. 일상의 반복적인 일에 실증을 잘 낸다. 7. 어떤 일이나 사람의 행동의 원인이나 동기를 얼른 알아차린다. 다음은 감각형 질문입니다. 체크해보세요. 1. 색깔을 고르는 감각이 뛰어나고 음식의 맛을 잘 보고 만들기를 좋아하는 편이다. 2.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기를 잘한다. 3. 눈썰미가 좋아 한 번 갔던 길을 잘 찾아가는 편이다. 4. 실용적 가치가 있는 것에 더 관심을 둔다. 5. 눈에 보이지 않거나 경험하지 않은 추상적인 것은 얼른 이해하기 힘들다. 6. 여러 번 해본 일이나 반복적인 일을 할 때 안심이 되고 편하다. 7. 겪은 일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고 세부적인 기억이 오래 간다. 다 잘 체크했죠? 그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체크한 게 좀 차이가 나나요? 나는 직관형 항목에 좀 더 체크가 많다 하는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직관형은 통찰을 통해 의미와 가능성, 관계를 인식하기를 즐기는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과를 볼 때 직관형은 저 사과는 달콤하겠다, 참 붉다 이런 식이 아니라 윌리엄 텔의 일화나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를 떠올립니다. 또 몰래 사과를 숨겨두었다가 주셨던 할머니의 따뜻한 정을 기억해내기도 하죠. 자신이 겪었던 경험보다는 사과에 담긴 이미지, 상징 이런 걸 먼저 떠올린다고 합니다. 직관형은 말을 할 때에도 비유적이고 암시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종종 현실에서 벗어난 상상의 세계에 빠지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물이나 사건의 구체적인 모습을 잘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죠. 직관형은 이미 지나간 일보다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나 이룰 수 있는 가능성에 관심이 큰 사람들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직관형들은 의사소통과 관련된 상담직이나 저널리스트, 교직, 작가 같은 직업이나 법률, 연구, 종교, 예술, 과학 분야처럼 장기간 계획하고 개발해야 하는 직업을 더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좀 맞나요? 자, 나는 감각형 항목에 더 많이 체크했다 하는 학생 잘 들어보세요. 감각형에 속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감각을 통해 인식되는 사실을 더 중시합니다. 감각에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이 있죠. 그러니까 감각형 사람들은 보고, 만지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기를 통해서 얻은 경험, 요걸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실, 그리고 닥친 현실에 더 초점이 맞춰집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나 가상의 일에는 관심이 덜하죠. 감각형은 감각으로 경험한 사실들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눈으로 관찰하는 능력이 발달했고요. 또 꼼꼼하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 그리고 한 번 보았던 사물, 길, 사람 이런 거 잘 기억하죠. 또 감각형 중에는 맛집 잘 찾아가는 친구들. 솜씨가 좋아서 뚝딱뚝딱 뭔가 잘 만들고 고치는 친구들 많다고 해요.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력도 좋아서요.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도 어제 겪은 듯이 생생하게 떠올리기도 하고요. 자신이 겪은 사실을 마치 눈앞에 그리듯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형식대로, 규칙대로 따르는 것이 더 편한 친구들이고요. 이미 정해진 절차, 순서 이런 게 더 좋고 또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도 별로 지루해하지 않고 잘 척척 해냅니다.
그리고 감각형들은 현미경으로 사물을 들여다보듯이 꼼꼼하다, 이런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또 망원경으로 넓게 전체를 조망하는 면은 부족하다 하는 지적을 받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나무는 너무 잘 보는데 숲을 잘 보지 못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꼼꼼하고 실용적인 감각형들은 실제로 만지고 경험하는 직업을 선호합니다. 생산, 관리, 비즈니스, 건축, 사무, 회계, 간호 같은 일, 또 경찰, 군인 같은 직업도 선호한다고 해요. 이렇게 두 가지 분야의 성격 함께 확인해 봤는데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시간이길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 강연 들을 시간이네요. 우리 지금까지 나를 발견하는 책 읽기 해왔죠? 내가 왜 태어났을까? 삶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 삶의 의미는 뭘까? 하고 나에 대해서 요리조리 살펴보고 질문도 던져보고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 제일 먼저 나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라고 말해주는 그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더 공감 마음학교 대표 박상미 씨의 나를 치유하는 힘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봐요. 이렇게 한 해 한 해 살다 보면 참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은 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를 않고 노력해도 그대로고 짜증도 나고 심지어는 우울해지기도 하던데요. 그런데 내 자신이잖아요. 애써도 어디 가지 않는 이게 나니까 내가 날 어쩌지 못하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런 나를 데리고 또 하루하루 살아내야 되는데 이 박상미 씨도 어렸을 적 가난과 자존감 없는 나 자신이 그렇게 싫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마음아넌 누구니?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 나를 믿어야 꿈을 이룬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요 책들의 저자 박상미 씨의 이야기 함께 귀 기울여 봅시다. 한참 자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처음 듣는 남자의 목소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야. 누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름을 말하는데 예전에 그 쌍놈인 겁니다. 왜 전화했어? 사과하고 싶어서.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모르고 상처 주고 말 함부로 한 거 미안하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아주 우아하게 이 한마디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상미입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아주 예쁘고 날씬했던 학생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남자친구와 저의 가장 친한 여자친구와 저희 셋은 아주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제 친구는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얼굴도 예쁘고 제가 못 가진 모든 걸 가진 정말 눈부신 그런 아이였어요. 우리 셋은 함께 친하게 지내면서 모든 걸 함께 했죠. 저는 우리가 친한 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주변 사람들이 네 남자친구는 너랑 사귀는 게 아니라 네 여자친구 걔랑 사귀는 것 같다고 제보를 자꾸 해주는 겁니다. 저는 그 제보자들을 막 욕했어요. 걱정해주는 그들을 욕했습니다. 이 영혼이 순수하지 못한 것들아, 왜 그렇게 나쁘게 해석을 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그냥 제가 싫어졌다고, 헤어지자고, 연락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 여자친구는 정말 미안하다고, 미안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고백을 저에게 하게 됩니다. 저는 분노의 몸을 떨면서 제 남자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물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이 정말 지긋지긋하다. 너의 가난과 나의 가난이 만나면 우리의 미래는 너무 암울할 것 같다. 제발 연락하지 마라 라고 저에게 말을 합니다. 사실 사랑은 변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걸 배신이라고 비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나쁜 것들아, 날 배신하고 잘 사는지 한번 보자. 내가 잘 살아서 너네들한테 복수를 할 테야. 왜 그런 생각을 저는 그때 하지 못했을까요? 제 분노의 실체는 사실 저 자신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못난 사람, 나는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 나는 아주 열등한 사람, 이렇게 규정해버린 자존감 0%인 나 자신에게 저는 분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개월 만에 10kg이 빠졌어요. 그리고 밤새 악몽에 시달리면서 30분마다 잠에서 깹니다. 바보 같은 너는 먹을 자격도 없어. 모든 시간을 나를 비난하기에 오로지 썼던 그런 저의 20대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정말 화려한 쇼윈도에 아주 예쁜 마네킹이 노란색 봄옷을 입고 서 있더라고요. 그 앞에 가서 제가 섰어요. 그런데 정말 깡마르고 얼굴이 까만, 오늘 죽어도 나는 괜찮아 라는 그런 메시지가 써 있는 한 젊은 여자가 그 쇼윈도우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 분노에 찬 여자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분노하며 원한을 품는 건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미국 작가 맥코트 말라키가 한 말입니다. 그들은 잘 살고 있는데,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저는 스스로 독약을 원샷하고 그들이 잘 되지 않기를, 그들 또한 나처럼 불행하기를 바라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결국 죽어가는 건, 분노에 갇혀서 죽어가는 건 저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답게 사는 걸 가장 방해하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분노입니다. 그건 나를 죽이는 독이지요. 분노는 우리를 과거의 덫에 갇히게 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상대에 대한 분노는 나 자신에 대한 분노로 옮겨와서 나의 자존감을 파괴하고 현재에 대한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대인관계에 공포증도 생기고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미래의 문은 열 수조차 없습니다. 나에게도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답게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리고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상대에게 많은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용서해야지, 그래서 분노에서 벗어나야지 내가 살 수 있겠어. 용서하려고 애쓰면 더 분노에 빠지게 되고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아닌 한 인간이 가진 부족함, 불완전한 행위, 나 또한 누군가에게 늘 실수하면서 사는 그 불완전한 행위에 대해서 용서하겠다고 마음먹으니까 조금 제 마음이 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난 한 번의 교통사고였어. 나는 그들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행복을 불행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오늘 행복을 선택하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다 보면 어느새 기억이 희미해지고 어느 날인가는 까맣게 잊고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날이 오기도 합니다. 가장 가성비 높은 복수가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과거의 덫에서 빠져나와서 오늘 내 행복을 작은 행복이라도 찾으면서 살 때 그거야말로 나를 살리는 복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작년이었어요. 어느 깊은 밤 12시 30분이었습니다. 한참 자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 밤중에 핸드폰이 울리면 누군가 돌아가셨거나 주차 잘못했으니 차 빼라는 전화지요. 저는 차 빼라는 전화인 줄 알고 여보세요? 하고 받았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처음 듣는 남자의 목소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야. 누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야? 이래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 누구세요? 이름을 말하는데 예전에 그 쌍놈인 겁니다. 그때 떠올랐어요. 그 녀석의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1분 1초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이름과 목소리를 까마득하게 잊고 오늘을 살고 있었구나. 분노와 복수를 포기하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참 잘 왔구나. 고생했어. 잘했어. 자다 일어나서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 자신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제가 잠시 목소리를 건조하게 가다듬고 이렇게 물었어요. 왜 전화했어? 요즘 네가 쓴 책들도 다 찾아 읽었고 네가 나오는 방송도 다 봤고 세상을 바꾸는 15분도 전부 다 들었어. 사과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죄책감이 들더라.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모르고 상처 주고 말 함부로 한 거 미안하다. 이러는 거예요. 저에게는 빨간 밑줄이 하나 그어졌습니다.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모르고. 과거의 분노에서 벗어나서 오늘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웃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박상미가 잘 될 줄 몰랐다는 그 친구에게 제가 웃으면서 아주 우아하게 이 한마디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는 몰랐어? 나는 알았어. 과거에 내 분노와 웃으면서 드디어 작별한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떠오르면 심장통이 느껴질 정도로 아픈 이름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도 혹시 그 일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잘못을 용서해 준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 내가 크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상처 줬을 때 나를 용서해 준 그 사람이 아마 우리 인생에 있을 겁니다. 그들의 용서로 인해서 내가 얻은 행복과 감사함에 대해서도 한번 종이에 써보는 겁니다. 저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용서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 가난과 늘 싸워야 했던 그 시절 저는 참 책이 많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살 돈은 없었지요. 책을 빌려서 학교 앞 문방구에서 정말 복사를 많이 했어요. 읽고 싶은 책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복사하는 문방구 주인 아주머니가 참 후덕하게 생긴 좋은 아주머니셨는데 매일 외상으로 그 많은 책을 복사해주고 돈을 내라는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저는 졸업할 때 외상값이 많이 남아있다는 걸 사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돈 벌면 나서 갚아야지. 제 자신을 속이면서 학교를 떠났었습니다. 먹튀한 거죠. 다음에 돈 벌면 갚을 거라고 저 자신을 당당하게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제가 그 학교에 외래 교수가 되어서 강의를 나가게 된 겁니다. 아주머니 얼굴이 떠오르고 외상값이 떠올랐습니다. 학교 앞에 찾아갔더니 그 가게도 그대로고 아주머니는 할머니가 되어서 거기에 그대로 계셨어요.
저는 돈 봉투를 넉넉히 준비해서 아주머니를 찾아갑니다. 저를 기억하고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아주머니께 밥을 사드렸어요. 용서를 빌면서 봉투를 내밀었죠. 그런데 아주머니는 다 알고 계셨었습니다. 받을 생각이 없었어. 책 좋아하는 지방 여학생, 온종일 알바하면서 겨우 수업 들어가는 그 여학생한테 내가 복사 하나쯤 해줘도 된다고 생각했어. 장부에 쓰지도 않았다 이러시는 겁니다. 잘 커서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오히려 저한테 인사를 하셨어요. 용서를 빌러간 저는 오래전에 제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걸 알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나 또한 많은 사람들의 용서를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주머니가 제게 말합니다. 이 돈은 너처럼 힘든 학생 한 명을 만나면 그 아이에게 전해주라고. 수많은 사람들의 용서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와 베풀기는 1대1로 주고받는 호환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걸 나는 또 타인에게 갚아주는 것이 용서와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또한 내가 받은 용서를 누군가에게 베풀면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항상 참 어렵습니다. 저의 20대를 돌이켜보면 가난과 자존감 없는 나 자신과의 투쟁이었고 전쟁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의 죽음을 기점으로 제 마음은 삶보다 죽음에 매일매일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도무지 찾지 못해서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 거라면 내일에 희망이 있겠어?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아. 살아낼 자신이 없는 저 자신을 저버려야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매일 죽음을 생각하면서 심지어 모아놓은 약을 먹기도 하고 정말 바보 같은 실행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책꽂이에 꽂힌 빅터 플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발견하고 한 장, 두 장 읽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끝내 살아남은 자의 깨달음은 저에게 아주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는 문장이 거기에 써 있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다면 실현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 너에게 말해줄 수 없다. 스스로 내 삶의 의지와 목적을 찾아낸다면 어떤 모욕적인 상황도 견뎌내고 그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빅터 플랭클이 만든 의미치료의 핵심입니다. 의미치료는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안내해주는 치료법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매일 죽음을 생각하던 저에게 의미치료는 새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요즘 전 국민이 우울합니다. 사는 게 의미 없고 공허하다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무의미함, 허무함, 무기력을 호소하는 것도 우리가 의미를 찾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 많은 고민을 할수록 우리는 더 삶의 의미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죽을 만큼 힘들었던 과거의 경험도 나를 강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너의 가난이 싫다, 너의 미래가 암울하다 라고 말했던 그 녀석의 망언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가난과 고통은 이렇게 제 강의 소재가 되었고 책이 되었습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럼 저를 살리고 제 내담자들을 살렸던 의미 찾기, 오늘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의미 치료는 3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일, 육아, 교육, 공부, 봉사활동. 이 중에 가장 고차원적인 에너지는 봉사입니다.
3년째 취업에 실패하고 깊은 우울증에 빠진 청년 한 명이 저를 찾아옵니다. 자기는 쓸모없는 인간이어서 하나도 세상에 필요한 걸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뭔가 세상에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것이 있을 거다 한번 고민해보자 그랬어요. 일주일 만에 그 청년이 저를 찾아옵니다.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하나가 있었어요. 저 오늘 헌혈했어요. 제 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겠지요? 그날 저희는 같이 손을 잡고 조금 울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너무나 의미 있는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죠. 저는 소년원 아이들, 방황하는 청소년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으로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우리는 또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어른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저희 소년원을 출소한 아이들까지는 제가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혜주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소년원에 있을 땐 너무나 예쁘고 모범적인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출소한 뒤에 선생님, 세상은 너무 살기 어려워요. 저 또 죽고 싶어요. 힘들어요. 저 좀 만나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은 너무 바쁘니 다음 달에 만나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는 자살한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저는 그때 또 한 번 좌절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나 또한 여전히 실패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2의 제3의 해주가 나오지 않도록 내가 더 많이 노력해야겠구나. 그래서 늘 노력하는 삶은 매일매일 죽기 전날까지 계속되어야 하고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오늘 생각 한번 해보시죠. 세 번째는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 우리는 의미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나의 운명, 고뇌에 대해 좋은 태도를 선택함으로써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 긍정적인 선택을 하는 자유와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나의 행복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의미 있는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마북 카페 오늘의 책은 20세기 후반 최고의 풍자가로 불린 러셀 베이커의 자서전 성장입니다. 그는 1962년부터 98년까지 뉴욕타임즈의 옵서버 칼럼을 써서 퓰리처상 평론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퓰리처상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보도문학 음악 분야의 상이에요. 풍자와 위트가 넘치는 그의 글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저널리즘의 교과서라고 불렸는데요. 그리고 이 책으로 1983년 평전 자서전 부문으로 퓰리처상을 또 수상하죠. 어려운 형편 때문에 8살에 신문팔이를 시작해야 했던 소년이 이렇게 퓰리처상을 2번이나 수상하는 저명한 언론인이자 작가가 되었다면 과연 그의 자서전은 어떻게 씌어졌을까요? 이 책에서 러셀은 책의 시작 부분에 우리 모두는 과거에서 왔다. 아이들은 자신들을 생겨나게 한 그 과거에 대해 알아야 한다. 아이들은 인생이 아주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시간으로부터 현재까지 뻗어있는 사람들로 엮인 동아줄과도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고 자서전을 쓰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러셀은 4살 때 아버지를 열고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외삼촌 댁에 얹혀 살게 됩니다. 신문 파는 일을 3년간 계속하고요. 12살 때 어둠이 깔린 적막한 도시의 거리를 걸으며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전투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잠들어 있는 시각에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는지 제일 먼저 알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신나는 일이었었다고 러셀은 회고하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정부에서 주는 구호품을 받아 먹어야 할 만큼 사정이 어려웠는데 어머니는 집안의 기둥으로서 러셀이 신사답게 자라야 한다며 아껴둔 돈으로 정장을 마련해 주시기도 하고 또 1년 동안 돈을 모아 크리스마스 때 중고 자전거를 선물해 주실 만큼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러셀의 성장에 밑거름이 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바로 어머니. 어머니에게 러셀은 자신 인생의 미래였어요. 러셀은 바로 그 점이 못마땅해서 늘 어머니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시간을 깨부수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었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자서전을 쓸 무렵 러셀은 자신이 그토록 쉽게 과거를 내버린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습니다. 어머니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자신의 과거이고 그 과거에서 현재의 자신이 왔다는 걸 깨닫게 되죠. 갑자기 엄마를 참 원망했던 청년 시절의 선생님이 떠오르네요. 왜 이것밖에 못 해주셨을까? 야속해하고 또 자꾸 엄마를 닮아 있는 내 모습이 막 싫기도 하고 근데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고 또 선생님이 또 엄마가 돼 보니까 조금씩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아직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한 해 한 해 정말 소름 끼치도록 엄마의 그 말과 행동을 이해하게 되면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러셀도 이런 생각을 했군요. 러셀은 신문을 팔러 다니며 어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배웠고 또 그들이 세상을 보는 창을 통해서 세상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노동의 고됨을 맛본 소년에게 학교에서 배우는 그 공부, 지적 탐구는 오히려 달콤한 놀이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대학 졸업 후에 신문사에 취직하게 된 것도 기자로서 자리 잡게 된 것도 이런 경험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러셀은 타고난 천재도 아니었고요. 또 특별한 교육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겐 만나는 사람, 매일 살아가는 일상이 배움터였어요. 그는 자기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이 삶을 받아들이고 또 살아가면서 성장하고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힘든 이 시간이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기만 한데 정말 나의 성장의 밑거름이 될까요? 하고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작년 1월 95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난 러셀 베이커의 이 책을 추천합니다. 오늘 수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 선생님은 여러분 앞에 설 만큼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어른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흔들리는 30대 여성? 엄마? 부족한 점이 참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읽고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잘 살기 위해 행복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같이 책을 이야기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얼굴도 아직 모르지만 조용히 묵묵히 한 수업 한 수업을 듣고 있을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